엄마, 제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집에서 그냥 좀 쉬시면 나으실 거예요. 수술비 1200만 원이라고요? 저희 사정이 어떤지 알면서 어떻게 돈 부탁을 하실 수 있어요? 바쁘니까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병원 복도에 서 있던 63세 김영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장 판막 수술을 당장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1200만 원. 단돈 1200만 원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 박도영과 며느리 서연마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던 그들은 바로 다음 날 고급 호텔에서 장인의 칠순 잔치를 3천만 원 규모로 성대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이웃이 찍어서 보내준 사진을 보는 순간 영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떡집에서 찹쌀을 찌고 반죽하며 한평생 어머니로서 희생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말입니다. 그날 이후 김영숙은 어머니로서의 삶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영숙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발밑에 22억짜리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올해 63세고요. 평생 떡집을 운영하며 살아왔어요.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40년 넘게 찹쌀 찌고 반죽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굽어지고 허리는 꼬부라져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이 병실에서 혼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누군가에게는 털어놓고 싶어서요. 가슴에 맺힌 이 응어리를, 이 분노와 실망과 슬픔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서요.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박도연이라고 하죠. 올해 36이에요. 제 인생의 전부였던 아이입니다. 아니, 그랬던 아이라고 해야겠네요. 이제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니까요. 어릴 때부터 정말 똑똑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했고요.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영숙이네 아들, 정말 똑똑하다, 앞으로 크게 될 아이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가슴이 벅차올라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 아이를 키우려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몰라요. 세상에 이런 엄마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남편은 도연이가 7살 때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가을날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를 받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저 혼자서 아이를 키웠어요. 28살의 과부가 되어서 7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품에 안겨서 엄마 아빠는 언제 와? 하고 묻는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새벽 4시부터 떡집에서 일했습니다. 찹쌀 찌고 반죽하고 떡 만들고요. 겨울이면 얼음장같이 찬물에 손을 담가가며 일했어요. 여름이면 땀이 비 오듯 흘러도 참았어요. 하루 종일 쪄대고 반죽하면서 손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밤이면 파스를 붙이고 잠들어도 다음 날이면 또 그 아픔이 시작되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도연이 때문에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 오늘 뭐 해 먹지? 하고 물을 때마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웃어주려고 했어요. 엄마가 힘든 건 괜찮다. 넌 공부만 열심히 해라. 매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거든요.
제가 번 돈은 모두 아들 교육비로 들어갔어요. 한 푼 한 푼이 아까웠지만 도연이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아들에게는 좋은 걸 먹이려고 했어요. 반찬 하나라도 더 맛있는 걸 해주려고 했고요. 과외비, 학원비, 참고서비까지 모든 걸 댔어요. 때로는 빚을 내서라도요. 도연이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갔어요. 졸업하고 나서는 대기업에 취직했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로 몰라요. 내 아들이 이렇게 잘 됐구나.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40년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요. 도연이는 결혼도 했어요. 서연이라는 예쁜 여자와요.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예쁘고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거든요.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금도 제가 댔어요. 떡집 팔아서 마련한 돈이었어요. 40년 넘게 운영한 제 일터를 정리하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도연이가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진심인 줄 알았어요. 아들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마침내 제 인생의 목표를 이뤄낸 것 같았거든요. 남편 없이 혼자서 키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남자로 자라나고 좋은 사람과 결혼까지 하다니. 제가 흘린 모든 땀과 눈물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도연이는 서울에서 살고 저는 시골에서 떡집을 계속했어요. 거리는 멀었지만 마음은 가까웠어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곤 했죠. 엄마 건강하세요? 응, 괜찮다. 너도 몸 챙겨라. 서연이도 잘 있고? 네, 엄마. 서연이가 안부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런 평범하고도 따뜻한 대화들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아, 내 아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안부 전화를 했어요. 때로는 도연이가 먼저 걸어오기도 했고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떡집 일은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명절 때는 서울에 올라가서 며칠씩 머물기도 했어요. 서연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 앞에서 도연이와 함께 앉아 있으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서연이의 그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2가지가 동시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제 몸이었고 다른 하나는 도연이의 태도였어요. 가슴이 자꾸 아팠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인 줄 알았어요. 새벽부터 떡을 찌다 보면 어깨와 가슴 근육이 아픈 것쯤은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숨도 가빠지고 가슴이 조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을 너무해서 그런가 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점점 심해졌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였어요. 누우면 더 답답해져서 자꾸 일어나서 앉아있곤 했어요. 새벽에 떡 만들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고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혼자 죽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도연이었어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했는데 2개월 넘게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받기는 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서둘러서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도연아, 엄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다. 네.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져서. 그러시면 병원에 가보세요. 저희도 요즘 바빠서. 이런 식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엄마, 제가 갈까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세요. 이랬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전화를 하면 꼭 안부를 물어보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도로 인사만 하고 바로 도연이에게 전화를 넘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서울 사람들은 다 바쁘다고 하잖아요. 대기업에 다니는 도연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얼굴을 했어요. 젊은 의사였는데 검사 결과를 보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심장에 문제가 크네요. 큰 수술을 받으셔야겠어요. 수술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술이라니요. 제가 수술을 받을 나이라니요. 네, 빨리 안 하시면 정말 위험해요.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지금 상태로는 언제 쓰러지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루빨리 수술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수술? 그것도 심장 수술이라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병을 키우고 있었던 건지 실감이 났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술비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1,2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200만 원. 제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통장을 뒤져봐도 5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떡집 운영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 전부였는데 절반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계속 고민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그런 큰 돈을 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떡집 수입으로는 매달 이자를 갚기도 빠듯할 것 같았고요. 그럼 아들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저 혼자 해결해왔지만 이번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죽으면 도연이가 가장 슬퍼할 텐데 돈 때문에 수술을 못 받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손이 떨렸지만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번 망설였지만 결국은 걸 수밖에 없었어요. 내 아들인데 엄마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보세요, 도연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첫 마디부터 뭔가 달랐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마치 귀찮다는 듯한 톤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예민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도연아, 엄마가 심장이 안 좋아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단다. 네, 수술이요? 놀란 것 같기는 했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것만큼 크게 놀라지는 않더라고요. 응, 의사가 빨리 안 하면 위험하다고 하네. 병원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구나. 잠깐 조용했어요. 그러더니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한숨이요. 제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한숨을 쉬다니요. 엄마,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1,200만 원이란다. 1,200만 원이요? 그렇게 많이요?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요. 엄마,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무슨 사정? 요즘 대출이랑 카드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애 교육비에 집 관리비까지. 정말 여유가 없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대출? 카드빚? 도연이가 대기업에 다니는데 그런 게 있다고요? 도연아,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절했어요. 제발 도와달라고
엄마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말 어려워서요.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그때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슬펐어요.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이럴 수 있나 싶어서요. 도연아, 내가 평생 떡집에서 새벽마다 찹쌀 찌고 반죽하면서 내 학비 대주고 결혼할 때 집 마련까지 도와준 걸 잊었니?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안 되죠. 그런 식이라니? 엄마가 해주신 건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힘들어요. 사정을 이해해 주세요. 그때 며느리 서연이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부터 싸늘했어요. 예전에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서연아,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엄마가 정말 아픈데. 어머니, 죄송해요.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어요. 정말 노골적으로요. 저희도 진짜 어려워서요. 도연이 승진도 안 되고 아이 학원비도 올랐고 저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서연아, 엄마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 찾아보세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니?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까지 힘들게 하지 마세요. 지금 정말 바빠서 끊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귀에서 뚜뚜뚜 소리만 들렸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이럴 수 있을까? 남편 없이 혼자서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그 모든 희생이 이런 결과를 위한 것이었을까? 그때 생각이 났어요. 도연이가 중학생일 때 일이요. 아이가 심하게 아파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39도가 넘는 고열에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 괜찮죠? 제발 괜찮다고 해주세요. 온 밤을 새우며 간병했어요. 제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어가며 열이 내릴 때까지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어요. 아이가 깨어나서 엄마하고 부를 때까지요. 그때 도연이가 얼마나 엄마만 찾았는지 몰라요. 엄마 아파, 엄마 무서워 그러면서 제 품에만 안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아파도 관심이 없네요. 아니,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귀찮아하고 있어요. 제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도 말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63년을 살면서 이렇게 슬픈 적이 없었어요. 아니, 슬프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배신감이었어요. 제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텅 빈 병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이렇게 외로운 기분은 남편이 죽었을 때 이후 처음이었어요. 그때도 혼자였어요. 남편의 장례식 때 7살 배기 도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그때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도연이가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를 잘 키우면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 희망마저 저를 버린 거예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가 저를 이렇게 차갑게 대하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친절한 간호사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수술 날짜 잡으셨어요? 아직이요. 돈이 좀. 간호사가 안타까운 얼굴을 했어요. 이런 경우를 많이 봤나 보더라고요. 가족분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이미 했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도연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아이가 됐을까?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환한 보름달이었어요. 남편이 생각났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럴 줄 알았어? 혼자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도연이를 혼내줬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계속 생각했지만 답이 안 나왔어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웠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아낌없이 사랑해줬어요. 그러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누가 전화를 할까 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였어요. 같은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는 분이었어요. 영숙 씨 안 주무세요? 네, 잠이 안 와요. 내일 병원에 문병 갈게요. 고마워요. 그런데 영숙 씨 이상한 사진을 봤어요. 사진이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사진일까요? 제 친척이 보내준 건데. 어떤 사진인데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너무 걱정 말고 주무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불안했어요. 무슨 사진일까? 혹시 도연이와 관련된 사진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잠은 더욱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주머니가 병원에 오셨어요. 점심때쯤이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영숙 씨, 많이 아프시죠? 괜찮아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뭐요? 이웃인데 당연한 거죠. 잠깐 안부 인사를 나눈 후에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영숙 씨, 어젯밤에 말한 사진 있잖아요. 네. 이 사진 좀 봐요.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사진 속에는 도연이와 서연이가 있었어요.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샴페인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둘 다 정장에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배경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장인어른 칠순 축하.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진짜일까? 꿈이 아닐까? 이거 언제 찍힌 사진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 저녁이래요. 제 친척이 그 호텔에서 일해요. 어제 저녁이라고요? 제가 수술비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청했을 그날, 도연이는 장인어른 생일잔치를 하고 있었다고요? 영숙 씨, 이게 도연 씨 맞죠? 맞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제 친척이 그러는데 정말 화려했대요. 음식도 최고급이고 선물도 엄청 비싼 걸로. 아마 몇 천만 원은 들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주머니, 고마워요. 그만 가세요. 영숙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주머니가 나간 뒤에 혼자 생각했어요. 엄마 수술비는 없다더니 장인어른 생일에는 저렇게 수천만 원을 쓰는구나. 사진을 다시 봤어요. 도연이가 얼마나 환하게 웃고 있는지, 서연이도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 한복값만 해도 수백만 원은 될 것 같았어요. 호텔도 최고급 호텔이었어요. 롯데호텔이었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잔치를 하려면 적어도 3천만 원은 들었을 거예요. 제 수술비의 3배가 넘는 돈이에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심장병보다 더 아팠어요. 사진을 움켜쥔 채 눈을 감았어요. 굳은 손마디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연아, 너는 엄마보다 장인어른이 더 소중하니? 혼자 말했어요. 그때 더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도연이가 장인어른한테는 효자인데 저한테만 냉정한 거였어요. 왜일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데 답은 하나였어요. 저는 가진 게 없으니까요. 장인어른은 부자고
저는 가난하니까요. 그래서 도연이가 저를 무시하는 거였어요. 너무 슬펐어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며칠이 지났어요. 수술 날짜를 정해야 하는데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인호가 도와준다고 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면회객이 오셨어요. 면회객이요? 누가 올까요? 혹시 도연이가 마음을 바꿔서 온 걸까요?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말쑥한 남자였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요. 영숙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장인호라고 합니다. 기억 안 나세요? 장인호? 그 이름을 들으니 기억이 났어요. 20년 전에 떡집에 자주 왔던 손님이었어요. 그때는 가난한 대학생이었는데, 인호야? 세상에 어떻게 여기를? 영숙 씨 맞죠?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이웃집 김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제가 출판사 일로 이 동네에 왔다가 우연히 만났거든요. 영숙 씨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김아주머니가 말씀하셨구나. 그분은 동네 소식을 다 아시는 분이었어요. 인호는 이제 말쑥한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병원에서 뵙다니. 어디가 아프신 겁니까? 그냥 나이 탓이지. 별일 아니야. 숨기지 마세요. 인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예전 제가 힘들 때 떡 외상 주시며 버텨주신 은혜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가 생각났어요. 인호는 대학생 때 정말 가난했어요. 매일 떡집에 와서 떡 한 개로 식사를 때우곤 했어요. 돈이 없을 때는 외상으로 주기도 했고요. 그때 영숙 씨가 아니었으면 대학도 못 졸업했을 거예요. 뭘 그런 걸로. 이번엔 제가 도와드릴 차례예요. 인호가 단호히 말했어요. 지금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인호야, 미안해서 어떡해. 미안할 것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인호는 바로 병원비를 해결해 줬어요. 수술비 1,200만 원을 그냥 내줬어요. 눈물이 났어요. 내 아들은 도와주지 않는데 남이 이렇게 도와주다니. 고마워, 인호야. 정말 고마워. 그런데 영숙 씨. 인호가 신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영숙 씨 땅 있잖아요. 땅요? 시골에 논밭 있으시죠? 응, 있어. 그런데 그게 왜? 그 동네가 곧 신도시에 포함될 거랍니다. 신도시? 네, 아직 발표 전인데 엄청난 값어치가 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낡은 논밭이? 네, 적어도 20억은 될 거예요. 20억이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그런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도연이가 왜 갑자기 연락을 자주 했는지, 서연이가 왜 요즘 부쩍 친절했는지, 걔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인호가 떠난 뒤에 생각해 봤어요. 요즘 들어 이상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도연이가 갑자기 토지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자고 했었어요. 엄마, 시골 땅은 관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때는 그냥 효심인 줄 알았어요. 서연이도 자꾸 부동산 얘기를 했었고요. 어머니, 땅값이 요즘 너무 올라서 세금이 부담될 텐데. 이제 보니 다 계산된 거였어요. 걔들이 제 땅이 비싸진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슬슬 빼앗으려고 했던 거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걔들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거절한 거였어요. 제가 죽으면 땅은 자동으로 도연이 것이 되니까요.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내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다니. 며칠 뒤에 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났는데 도연이와 서연이가 와 있었어요. 엄마, 수술 잘 됐다니 다행이에요. 도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서연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걘들이 왜 왔는지. 앞으로는 저희가 자주 찾아올게요. 맞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요. 걔들의 눈은 제 회복 상태가 아니라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침대 옆에 있는 서류 봉투와 병원비 계산서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도연이가 물었어요. 지인이 도와줬다. 지인이요? 서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누가요?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걔들 표정이 변했어요. 제가 죽으면 땅은 자동으로 도연이 것이 되니까요.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내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다니. 며칠 뒤에 퇴원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가 앞으로 건강관리만 잘하면 문제 없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도연이와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실 식탁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엄마, 여기 위임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도연이가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양요.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엄마는 편하게 쉬세요. 위임서라고요? 뭘 위임하라는 거죠? 서류를 펼쳐보니 제 땅을 걔들 명의로 넘기는 내용이었어요. 그 20억짜리 땅을요. 그 순간 화가 폭발했어요. 참고 있던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야, 이놈아.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뭐라고? 도연이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엄마는 처음 보는 듯 했어요. 내가 병원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했을 때 너희는 전화를 끊었다. 엄마, 그건 닥쳐. 그런데 바로 다음날 내 장인 생일잔치에는 돈을 퍼부었지. 장인어른 생일 사진을 꺼내서 던졌어요. 도연이와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이걸? 수술비 1200만 원은 없다면서 장인어른 생일잔치에는 3000만 원을 써? 엄마, 그건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야? 장인어른이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를 낳아서 키운 엄마인데 장인어른보다 못하다는 거야? 도연이가 할 말이 없어 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내 땅을 노려? 엄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너희들이 내 땅이 비싸진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잖아. 서연이가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눈물이 고인 채 냉정하게 말했어요. 용서란 없다. 엄마, 제발. 도연이도 무릎을 꿇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이제 너희는 내 자식도 며느리도 아니다. 엄마, 내 재산은 모두 장학재단에 기부할 거다. 그 말을 듣자 도연이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20억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늦었다. 엄마, 제발. 서연이가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엄마, 나가. 소리를 지르자 개들이 떨면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도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옳은 일을 한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제 재산을 모두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서류를 만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네, 확실해요. 자녀분께서는 자식은 없어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장학재단 이름도 정했어요. 남편 이름 장학재단으로요.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단으로 말이에요. 그게 제 남편이 원했을 거예요. 일주일 뒤에 도연이가 다시 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했어요. 초라해 보였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거 없어. 엄마의 피와 살을 나눈 자식이잖아요. 자식은 엄마가 아플 때 외면하지 않는다. 엄마, 너는 내가 죽기를 바랐잖아. 그래야 땅을 물려받으니까. 도연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엄마, 정말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 왜 해야 돼? 전 엄마의 유일한 자식인데. 자식이면 자식답게 행동했어야지. 엄마, 이제 그만 가라. 할 말 없어. 도연이가 결국 돌아갔어요.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원한 대로 된 거죠. 한 달 뒤에 신도시 개발 계획이 공식 발표됐어요. 제 땅값이 정말 20억이 넘게 올랐어요. 그 소식을 듣고 도연이가 또 왔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직도 포기 안 했구나. 엄마, 20억이에요. 20억? 그래서 그 돈이면 우리 가족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너희 가족이 편하게 사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엄마는 혈육정이 이렇게 없으세요? 혈육정은 너희가 먼저 버렸잖아. 도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발. 마지막은 내가 엄마 수술비 없다고 했을 때였어. 엄마, 이제 그만 가라. 경찰 부를 거야. 도연이가 결국 포기하고 갔어요. 그 뒤로는 정말 연락이 없었어요. 2개월 뒤에 제 땅이 팔렸어요. 정말 22억에 팔렸어요. 그 돈은 모두 장학재단으로 갔어요. 가난한 학생들 200명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돈이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제 남편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우리 돈이 좋은 일에 쓰이게 됐으니까요. 도연이가 그 소식을 들고 어떤 기분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건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3개월 뒤에 우연히 도연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알려준 거였어요. 영숙 씨, 도연 씨 이혼했대요. 이혼이요? 네, 서연 씨가 이혼하자고 했대요. 왜요? 돈 때문인 것 같아요. 22억을 놓쳤으니까. 서연이가 도연이를 버린 거였어요. 돈이 없어지니까 남편도 필요 없어진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묘했어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도연이가 저를 돈으로만 봤던 것처럼 서연이도 도연이를 돈으로만 본 거였어요. 그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죠. 6개월 뒤에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도연이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했나 봐요.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월급도 많이 줄었다고 하고요. 그 소식을 들으니 조금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그것도 도연이가 자초한 일이었어요. 만약 그때 저를 진심으로 도와줬다면 지금쯤 22억의 절반이라도 물려받았을 텐데요. 하지만 욕심을 부리다가 모든 걸 잃은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제 건강은 많이 좋아졌어요. 정기검진도 받고 약도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떡집은 문을 닫았어요. 이제 나이도 많고 혼자 하기 힘들어서요. 대신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채소를 기르고 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요. 가끔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와요.
할머니 덕분에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감사 인사를 전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제 돈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고 있다니. 도연이에게 줬다면 그냥 사치품 사는데 쓰였을 텐데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어제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장학금을 받은 학생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장학금 받은 박민수라고 합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학생이었어요. 어머, 멀리서 왔구나. 할머니께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고마워, 아가. 할머니 덕분에 제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그 학생은 의대생이었어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할 뻔했는데 제 장학금 덕분에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의사가 되면 할머니 같은 분들을 꼭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제 돈이 이런 좋은 사람을 만들고 있구나. 정말 뿌듯했어요. 도연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우리 돈을 왜 남한테 줘요?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돈은 올바른 곳에 써야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줘야 하는 거예요. 도연이는 그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외롭긴 하지만 후회는 정말 없어요. 가끔 도연이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어릴 때 제 무릎에 앉아서 엄마 사랑해요 하던 모습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정말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다시 그 상황이 온다면 똑같이 할 거예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한 일에는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래야 정의롭죠.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때로는 남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도 후련하고 평안한 날들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